바쁜 아침 오늘 꼬가를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는데 출석 요구서 발송을 안 받고 수령을 거부하면서 반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버티기 시간 끌기 같습니다. 네, 어제 뉴스픽 시간에도 저희가 네. 이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 직접 전달에 실패하면서 특급 등기로 보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관저에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게 반송이 됐습니다. 이에 공조부는 미배송이나 오배송이 아니라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편물을 손에 직접 쥔 건 아니지만 출석 요구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부라는 답을 내놓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씨는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때의 발언이 굉장히 무색하게 윤석열 씨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체포영장 청구까지 시사한 상태입니다. 자, 윤석열 버티기 작전에 돌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버티기 작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젠 헌재의 시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하게 현재 공석인 3명 임명 절차에 나섰었는데요. 어제 돌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목 3명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거리 상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현재 윤석열 씨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라는 전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못 박은 상태입니다. 아하.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목 후보자 2명이라도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고 또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에 현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이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탄핵 소추단도 출범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소추단에도 불참을 선언했네요. 네, 탄핵 심판에서 이 윤석열 씨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될 이 탄핵 소추안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단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됐는데요. 첫 회의부터 정 단장은 탄핵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9명,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합류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빠진 채로 구성이 된 건데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 탄핵 소추안과 이 구성원을 꾸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무더기 탄핵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이 이 수사 대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도 엄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소추단 구성부터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내란에 계속 동조하는 모양새예요. 또 언론에서는 이것에 무슨 정치적인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는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변호인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씨 변호인단 대표를 이 석동현 대표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았고 이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씨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주겠다던 이 40년 지기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의 주장은 정권 찬탈을 위해서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란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소추 후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이렇게 하겠느냐라면서 좀 앞뒤가 안 받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 반란 상황인데 변호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런 헛소리 같은 거를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될지 또 이걸 보도를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2.3 내란, 윤석열의 내란 하나둘씩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내란 사태의 주요 목적이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선관위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보사의 현직, 전직 사령관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또 작전을 짰다고 하는데 햄버거 집에서 쌌다고요? 네, 맞습니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이 양반들. 이 JTBC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정모 대령은 그 자리에서 하달받은 계엄 관련 지시를 경찰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정 대령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좀 얘기하자고 하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네. 진술했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다고도 진술을 했는데요.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은 민간인인 퇴역 장성이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앞에 앉혀놓고 가담을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아유. 게다가 이 노 전 사령관은 향후 있을 이 진급 인사 정모도 언급하면서 정보사 대령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그로부터 이틀 후 두 대령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받았던 지시 그대로 중앙선관위 서버실 장악을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챙겨줄 수 있고 또 현직 군인에게 직접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비선 조직의 움직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노상원 이 사람 김영현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내란 이거에 대해서 뭐 편들어주고 뭐 정치적으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노상원 이 사람 민간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쥐가 나와가지고 군대 막 지휘하고 이럽니까?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상태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사 41기로 육사 38기인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김 전 장관이 이끈 이 윤석열 후보 안보 캠프를 도왔던 일도 있는데요. 또 폐쇄적이고 또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정보사령부는 좀 전현직이 끈끈하게 교류하는 문화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씨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정보사령부를 내란에 적극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정모대령은 자신은 군에 어떠한 인맥도 없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에 그의 짓을 따랐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이 퇴직 후에도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란의 키맨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모여가지고 막 짜고 반란 짜고 내란 짜고 뭐 개판인데요. 결국 그때 기억나는 게 계엄 때 선포 2분 만에 선관위를 딱 들이닥치고 그 당시에 문제가 실탄도 챙겨 들어갔다면서요. 여차하면 쏘려고. 네, 맞습니다. 국회보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선관위였는데요. CCTV 봤죠, 우리가 다. 네, 맞습니다. 도착 시간은 계엄이 발표된 지 2분밖에 안 된 10시 30분에 이 정보사들이 선관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부대에서 출발한 건 8시 반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계엄이 발표되기 2시간 전부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움직이기 시작했었다는 건데요.
있는데요. 또 CCTV 화면에 보면 군인들은 허리에 장비를 차고 있는데 투입된 전원이 K5 총기로 무장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또 지휘 차량에도 이 총탄 100발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엄이 사전에 준비됐고 이게 내란 정황으로 모의했던 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노상원 이 사람 전 정보사령관이 2달 전부터 이미 정보사 요원들 선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각각 임무를 직접 하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핵심 정보통은 계엄 당일 저녁에 순식간에 그런 요원들을 판교에 모을 수는 없다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미 2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다라고 이제 털어놨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휴민트, 즉 이 인적정보 담당 대령과 HID, 북파 공작원 담당 대령을 데리고 요원 선별과 평가, 또 선정 등의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정보사 본부 소속 일반 장교들은 계엄 초기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한 데 반해서 판교에 집결했던 이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성공 뒤의 작전, 휴민트의 경우 정치공작 또 HID는 체포와 경호, 경비를 맡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었다는 게 이 정보사 정보통의 설명입니다. 네. 이에 더해서 소식통은 강원 지역 부대의 HID 요원들은 2주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개인 물품들을 챙겨왔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상정하고 상당 기간 작전이 길게 이어졌을 거를 대비해서 이 부분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또 오셨어요. 자, 용산 건풍기님, 이래도 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나? 현자의 돌, 계엄의 맛, 또 트리스터 돼지 작전 질문합니다. HID 돼지 부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드로메다를 간다. 오선아님, 또 이프로님, 젤리스님, 광야님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내란이 아니고 반란이 아니고 이런 모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무슨 정치적으로 중계하듯이 계속 보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의 적이에요, 민주주의의 적. 거기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지연 작전 펴는 게 맞다고 그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말도 안 되고, 국민의힘의 입장도 그걸 자꾸 대변해주는 언론이 과연 맞는지, 이럴 때 중립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곽종근 특수사령관, 윤석열이 언제부터 내란 사태를 계획했는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곽종근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계엄 얘기를 계속 했다면서요.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되기 직전에 자신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계엄 사전 모의 사실을 털어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2월 1일 전인 올해 6월과 10월 또 11월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이미 3차례 있었고, 특히 마지막 자리였던 11월 회동에서는 계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이 6월 회동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인 경호처장 시절에 있었던 모임이어서 이 계엄 모의를 시작한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전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역도 아닌 전직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직접 정보사 소속 현역 감도와 또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공작을 잘하는 인물들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로 봤을 때는 이 계엄이 단순히 즉각적으로 이뤄졌던 게 아니라 상당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래 준비가 돼 있었고, 여차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행동들을 모여 앉아가지고 군인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계엄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김민석 최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았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엄청난 일들이 아직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이 좀 어떻게 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수 잃는 남자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네. 어떤 이슈가 가장 또 교수님을 하나게 했습니까? 욕 나오려고 그래요. 욕을 어제, 하면 안 돼요. 어제 권성동 권성동 이름을 불러야지. 권성동. 예. 아니 자기가 8년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들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대체? 아니 뭐 자기들 생각할 때 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임명할 수가 없대.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 그러면서 민주당이 8년 전에 했던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했던 말을 내가 첫째 잘못된 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할 때 본인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창피한지도 모르게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박제돼 있는데 자기 지금 와서 또 반대를 해. 그것도 웃기고요. 네. 이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었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을 처분하면 안 되는 거지 권한대행이.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추천권을 갖고서 발의해서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임명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게 뭐가 다 똑같지도 않아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해도 나중에 그 당시에 8년 전에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을 바꿨어요. 나중에 처음에 반대가 나중에 네. 찬성적으로.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들먹이면서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못한다. 이런 소리를 이거는요. 국정원란을 더 오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유가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란에 동조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들어요. 시간 끌어서. 네. 그 언론에서는 막 이게 정치적 뭔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 좀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자기는 이게 괜찮다고 봤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친윤 중에 친윤이냐, 친윤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네. 탄핵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요? 동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게 정말 문제 없다고 보면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국민들은 문제 있다고 보고 아니 본인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물어보 본인이 야당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본인이 소추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정치적이잖아. 네. 그리고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 임명 안 돼가지고 계속 탄핵이 늦어져 봐요. 국가의 나라가 혼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은 아예 없어. 정말. 나라 걱정하지도 않고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정권 오래 잡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이 왜 자꾸 뽑아줘요 저런 사람들을? 그건 대구에 물어 본인의 대구 고향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강릉이에요. 강릉이든 네. 대구든 알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진짜. 네. 자,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이 언론 반응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제히 호해는 오랜만에 호해를 보는 것 같은데 호해 발행을 했었는데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언론들 모습이 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시민이 이겼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서울신문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쭉 돼 있고요. 국민일보도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진도 네. 보면 대체적으로 경향성이 있는데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시민들 모습 그걸 주로 내보냈고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윤석열 모습 이렇게 호해로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나왔네요. 호해란 게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았잖아요. 많았죠. 왜냐하면 호해 그때 이러면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신문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주간석, 조간석간인데 급한 소식이 있으면 한 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당장 그냥 내는 게 호해인데. 옥상에서 막 뿌리고 이랬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뭐라고? 일단 호해 이렇게 정말 많은 언론 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저 방송사 메인 뉴스에도 뭐 클로징 멘트라든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제히 거의 다 나왔는데
KBS 어땠습니까? 궁금해요. KBS. 클로징 멘트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얘기를 안 해요. 잘한다. 입을 닫아. 잘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면 M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변명은 비겁했다. 태도는 비루했다. 표현마저 저열했다. 아유. 정말 정확히 짚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잘 대통령이나 칭호를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쉽게 만든 네. 29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SBS마저도 비상계엄은 우리 일상을 헤집어놨고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랐을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만 말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TV조선 있잖아요. 심지어 네. TV조선. TV조선도 듣는 내내 무언가의 호되게 얹힌 듯 가슴이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조선도 그랬는데. 채널A도 이해 못할 야. 계엄 싸우겠다는 대통령. 그런데 KBS는 없어. 예. 얘기 안 해. 참 KBS 대단한데. 자, 이 국면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신문들입니다. 엇갈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매일신문 진짜 매일신문이 원래 이제 보수적 성향으로 네. 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목만 읽어드릴까요? 매일신문 제목이에요. 네. 탄핵만은 안 된다. 보수 대집결, 강력 저지 움직임. 이게 뭐 하는 본인 고향이시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전 경북입니다. 예. 그다음에 4분 5일 국힘 네. 탄핵 저지선 무너지나. 그러니까 탄핵을 막으려는 의도. 그냥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체. 저런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여론이란 건 네. 그렇게 반영해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편을 들고 싶어요? 정치적 편을? 그러니까 저 언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에서 나오는 신문이지만 이러면 안 돼. 근데 의외로 영남일보가 또 있습니다. 대구에. 영남일보요? 영남일보 있죠? 예. 영남일보에서 저희 집에서 받아봤던 그렇습니까? 신문이에요. 예. 제목이 이렇게 해서 TK 국회의원 25명 대구 경북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요거는- 써야지 요건 최소한.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신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따지고 중립 따질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따지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네. 대구 시민들도 화나고 집회하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 대구 시내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탄핵 찬성 여론은 대구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일부는 더 많아요. 찬성이 네. 반대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일반 대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해보면요. 네. 지금도 탄핵 찬성 여론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반영해서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엄중하죠. 내란 반란을 했어요. 확 그냥. 네. 자, 외교부 부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의원의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이 입장을 외신으로 배포를 했는 게 드러났는데요. 뭐 로이터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 외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외교부는 이게 왜 말이 이래요? 안 되는. 왜 왜냐하면 이래요? 요 관련해서요. 예.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질의를. 네. 조태열 장관한테 이거 알고 있었냐? 몰랐대요. 그러니까 부대변인이라는 인간이 지원차 했어요? 지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도 모르고 있는 얘기가 언론에 나가고 외신에 보도가 되면 외국에 그렇게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대변인이라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역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대변인 하면 그 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는 내란 공조자라고 전 보거든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외교부의 외신의 불가피 설파까지 했다는 건데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개인의 생각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걸 얘기하라고 대변인 시켜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가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사랑방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네.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할 때는 그 단체 조직의 부처의 입장. 그렇지. 그러면 본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되죠. 아니 당연히 뭐 안 의견 되죠. 수렴하고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차관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 다 정리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가야지 개인의 의견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냐고요. 야, 이게 참 뭐
지금 뭐 부처가 장난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부대변인 안 친 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니,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실 근무한 게 경력이 돼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네. 공직자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대변인한 사람이 네.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막 옮겨? 아니요, 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처벌해야 돼요, 저런 사람. 처벌해야지. 앞으로 당연히 저런 짓을 처벌해야지. 안 하지. 당연하죠. 자, 이 윤석열의 이 계엄, 내란, 이 불씨가 아마도 명태균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 저희 이제 명태균 게이트 시작이 9월 5일인가요? 저희 뉴스토마토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버였는데 유튜브 저널리즘 이건 어떻게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도 약간 저는 네. 뭐랄까 구분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네.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와 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약간 저는 차이가 다르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좀 구분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버는 언론사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같은데요. 네. 여기는 저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이 유튜브가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취재한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평론은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말고도 레거시 언론사들도 다 유튜브 운영하잖아요. 거의 다 MBC 요새 있죠. 뭐 SBS 예. 다 하니까 그런 유튜브들은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취재 기능이나 아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네. 언론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방송사, 신문사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종편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그런 데 말고는요. 기본적으로 방송 매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채널을. 신문만 갖고 그렇죠. 있죠. 그럴 네. 경우에 신문에서 많이 취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거 그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그 자체로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사 유튜버들 유튜브 상당히 또 인기 있는 데는 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죠. 네. 뭐 지금 자주 나가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아, 뉴스공장. 뉴스공장 안 나간다니까요? 매불 시험만 나간다고요. 몰래 잠깐 나가셨잖아요. 나갔죠. 자르더라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좀 큰데 네. 이런 유튜브들 언론준의 대상으로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네.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 언론 매체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은 네. 중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사에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전 제 대상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표현의 자유.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고하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신문도 신고하고 하지만 인터넷 신문 어떤 그 단체의 자율적인 어떤 심의를 받기도 해요. 규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사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네. 허가제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체부 예를 들면 문체부의 인터넷 언론사 뉴스토마토는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유튜브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튜브가 하는 역할 중에 뭐 예를 들면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남을 뭐 그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요 객관성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이 하는 역할마저도 그렇게 다 규제를 해버리면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큰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기존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반 유튜버들까지 집어넣는 것은 물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또는 어떤 소통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 차원에서 제재하는 건 어떻습니까? 방심위도 저는 반대예요.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일반 유튜브는 지금 현재는 방심위는요. 네. 방송 매체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만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는 엄격하게 더 왜냐하면 그건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반 유튜버가 중립성을 지켜라 이래버리면 약간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유튜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유튜브는 누구나 원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불특정 다수가 모든 사람한테 다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할 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건 더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심에 집어넣게 되면 저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될 수 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방심위에서 폭력, 선정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약 이런 네. 거는요. 일반 유튜버도 다 제재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 유튜버들 중에 반드시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해야 된다든지 뭐 예컨대 중립성을 지키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필요 없겠죠. 방심위는 그건 예.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튜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언론사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Y10입니다. Y10. 예. 김백 씨가 사장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 예. 없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다 문제 없음으로 처리가 끝난 문제예요. 아니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사 다 했잖아요. 네. 또 하나 선관위 관련해서도 이미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뭘 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보라는 거예요? 뭘 네. 팩트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팩트체크 몇 번을 했는데 네. 국가기관이 공인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개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발맞춰 가는 거예요 지금? YTN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YTN 내부원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아.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극우 유튜버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은 해당 의혹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YTN이 팩트체크에 나서자는 논리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는 것이 즉 윤석열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네. 김백 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김백 이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당연히 이유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현 정권에 좀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민영화의 폐예요. 이게 민영화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가의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사장이 낙하산을 오는 경우는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을 위해서 옹호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었는데 네. 지금 김백 사장 온 이후에 즉 민영화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자, 참 김백 사장 같은 경우 이 사실 문제가 좀 많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행동했고 이뿐만 아닙니다. YTN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 광화문하고 딱 2분할 해놓고 뭔지 똑같은 것처럼 이게 공영방송 맞나요? 공영방송 아니죠. 민간방송이지. 그러니까 대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중립성이라고 주장을 이게 할 뭐 텐데요. 중립성입니까? 중립성이 아니죠. 더 많이 모인 것이 어딘지도 분명하고요. 예.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란죄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있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이거는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국민적 정서를 전달해 줘야죠. 물론 한두 번 광화문에도 집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2분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줘요? 네. 의도적이죠 이거는. 광화문에 이렇게 모인다. 윤석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네.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집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분할 할 수 있는 대상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크기도 다를 뿐더러 내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이럴 때는 그냥 스포 중계하듯이 반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YTN아.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언론사도 막 자꾸 이런 짓 반복하면 내란 동조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자꾸 들어요. 정신을 왜 안 차릴까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요. 아니 왜냐하면 전염이 되는 거지. 국가의 어떤 비상적인 사태가 이렇게 맞아요. 민주주의가 아주 침해될 수 있는 이게 보수 뭐 진보의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왠지 보수 진보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해도 끌고 되는 가지. 것처럼 계속 그걸 보도하는 거죠.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닙니다. 네. 자, YTN 뭐 잘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잘려서 그런 갈 생각도 1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장윤미 전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윤석열 21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불응 이후로 변호인 선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네. 석동현 등등. 자, 이번에도 거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누군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기싸움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다 지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1차 소환 통보를 했고 네. 이거를 일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로 조율하는데 문서로 남기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받았다 정확하게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 안 온다. 2차 마찬가지다. 그러면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불응하면 무슨 요건에 해당합니까?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반송 조치하고 일부러 수령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시간 끌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정치적 소란 행위랄까요? 이런 부분을 아마 계속 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이 공조본 공조수사본부도 18일까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수치를 자꾸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그래도 지냈던 네.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좀 국민 앞에 아니 떳떳하게 맞서겠다고 자기가 뭐 할 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는 워낙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답변서 내라는 안내문도 수령을 안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이럽니까? 있는데 예. 그건 장외전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사실상 마지막 이 대국민 기자회견은 I'll be back이었습니다. 나 다시 네, 돌아올 거야. 나 돌아오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예. 그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법적 투쟁을 정정당당하게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송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은 무슨 명분을 쌓을까요? 체포할 명분을 인신을 구속할 명분을 지금 쌓아가서 이런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또 정치인 윤석열의 뭐랄까요 협량함이랄까요 네. 이런 걸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를 받지 않겠다, 시간 끌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체포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예. 압수수색이 또 단행이 됐었는데 네. 7시간인가요? 계속 경호처와 이 수사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다가 그냥 네.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과 영장을 만약에 발부가 돼서 인신을 구속하는 건 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뭐 이런 부분은 보안 시설로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 책임자의 어떤 허락하에 승인하에 사실상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인신구속은 좀 다른 측면에 아. 이런 법적인 제한이나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 대통령직이 직무집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호는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까지 이 부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영장 발부, 영장 청구 내지는 뭐 긴급 체포 내지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거부 자꾸 하면 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드는 거 할 수밖에 아닌가요? 없는 거죠. 수사기관은 일단 내란죄는 공수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지금 영장 청구서 김용현 씨나 여러 이 사령관들의 영장 청구서에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맞아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두머리가 어떤 형을 받느냐?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도망갈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자동적으로 많고 현직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지금은 이제 출국금지까지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인멸의 네. 우려는 매우 높죠. 너무 많죠. 왜냐하면 해제가 된 이후에도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했다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왜 전화를 합니까? 입 맞추기 위해서 말을 변경하기 위해서 본인과 이 논리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 말고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엄 해제된 이후에 전화한 건. 그렇다면 빨리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수사기관으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탄핵 심판 이제 진행할 건데 주심 재판관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자,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이제 향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심 재판관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헌법적 가치와 네. 법리 해석에 따라서 입장을 내는 게 맞습니다만 주심이란 걸 왜 따로 정하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주심은 기본적으로 평의를 주도합니다. 평의라는 건 왜냐하면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어떻게 됐고 증거조사가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평의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 초안을 잡게 됩니다. 아, 결정문 초안 맞습니다. 작성하시는 분이군요.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아쉬웠던 게 처음에 주심을 비공개를 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주심은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개 심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감출 필요가 없는데 그때도 언론에서 이거 혹시 정영식 재판관이기 때문인 거 아니야?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뭐 최측근 측근은 아니지만 저도 알겠는데요, 저 사람 성향이라든지. 그렇죠. 제일 보수적이라고 아주 평가가 극보수. 되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처형 그러니까 부인의 언니를 박선영 아닙니까? 박선영 전 의원인 거죠. 참네. 진실화해 위원장에 앉힌 건 그 대단히, 상황에서도 임명을 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담보용 아니냐 보험용 예. 아니냐라고 하니까 참네. 이걸 가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가릴 이상해요. 수도 없었고 네. 일단 JTBC 단독 보도로 이거 정영식이 이 주심 재판관이다라고 나온 이후에 맞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럴 필요가 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했나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 박근혜 때 안창호 그 재판관이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장 하고 있는데 아주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탄핵을 완전히. 이제 인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도 지금 낼지 안 낼지 또 의문이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도 송달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이제 송달이 되는 것인데 네. 자, 답변서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이 사건의 계기가 됐는 게 어쩌면 명태균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한금폰 박주민 의원이 오지 않아서 접견 오지 않아서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명태균 얘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네네. 자, 직접 명태균 씨 만나고 오셨던데 명태균 씨 네. 표정이나 첫마디가 어땠습니까? 뭐, 표정은 되게 여유만만했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자신만만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명태균 씨가 왜 그 박주민 의원님을 언급했는지 궁금해요. 뭐 의원 사실 명단 뭐- 보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들었고, 예. 제가 유일하게 한 질문이 저도 궁금하고 기자분들도 예. 많이 여쭤보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 저를 택했냐. 그랬더니 그 김건희 씨 캄보디아 일정을 바꿨던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나중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본인이 이제 비행기 떨어지는 꿈을 꿔서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해서 앙코르와트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을 바꿨다는 그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알려져 일하더라고요.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명단 쭉 보다가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느낌을 받고 박주민이라는 사람을 의원님을 선택한 것이다. 야, 이게 또 놀라운데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30분 동안 접견을 했다고 하던데요. 뭐 역사 이야기, 네. 본인 현재 상황 관련된 이야기, 본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아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예. 아하. 그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 이게 혹시나 조기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된 예, 건가요? 대표적인 일정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등에 대한 본인의 견해, 판단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했어요. 예. 본인의 얘기를 좀 했다라는 건데 지금 여권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대부분 명태균 씨하고 관련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권에서는 또 드러나지 않는 의혹들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으로든 또는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든 지금 뭐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게 몇몇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뭐 우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하긴 했습니다. 예, 아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옮기기 그렇고요. 예. 예.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금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네. 녹음 파일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음. 혹시나 명태균 씨가 예고한 녹음 파일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네. 황금폰에 대한 얘기도 아주 짧게 나오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하. 예. 혹시 뭐 명태균 씨가 의원님한테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부탁하는 일도 있었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 예. 변호사니까 잘 아실 텐데, 네. 접견 상황이 미결수 접견은 아시다시피 교도관이 참관을 하고요. 그죠? 옆에 보고 있죠. 예. 네, 녹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상황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흠. 하여튼 대화는 완결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당과 함께 이제 이후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접견하러? 아니 그런 것까지 정해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하. 예.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접견을 명태균 씨가 원했던 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전반적으로 저는 얘기를 쭉 들었고요. 네.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완결된 건 아니고 음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뭘 원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바쁘실 텐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명태균 한금폰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 또 접견을 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연결을 좀 해봤는데, 장윤 변호사님. 자, 한금폰 얘기가 나왔고요. 그 한금폰 때문에 계엄이라는 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뇌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놀랍게도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한 달이면 하야 내지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얘기했어요. 했는데 정확하게 이 명태균 씨의 구속 수감 한 달에 이 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왜냐하면 지금 황금폰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와요. 대통령의 육성이 일단 원본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명태균 씨 변호인이 내가 말이야 이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당에서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지시를 했고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음흠.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말 한마디로 탄핵을 가결시켰었어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반성을 넘어서 모든 걸 그냥 엄호로 가고 예. 있는데요. 아, 머릿속에 국민이 없구나. 그리고 이런 뇌관 누가 제일 먼저 제일 잘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이거를 타개하는 정치적 모멘텀 없을 거예요. 드러나고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타겟책으로 이 계엄 사고한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것들이 대통령실로 보고가 됐고,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없을 거다고 판단했고 이미 쭉 진행하려고 했던 계엄이나 네. 이런 내란 행위를 그때 딱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네요. 저는 계엄의 이 맥락도, 왜냐하면 계엄을 뭐 12월 1일에 네. 준비하고 아니요 11월 달부터 준비했다는 계속 정황들이 했다 나오고 하죠. 예. 있는데 그때 또 어떤 맥락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그러려고 민정수석실도 사실상 부활시킨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많은 증거들이 황금폰 이전에도 PC 압수수색 등등으로 빼도 박도 못할 명징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네. 그렇다면 이 계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저희는 더 궁금한 게 이 황금폰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또 박주민 의원 좀 전에 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한테 간다든지 또 언론에 간다면 이게 불러올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굉장히 크겠죠.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이 원래 접견을 한번 못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만 지금 현직 변호 업무를 하고 계시진 않아서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접견 한 30분 내외로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얘기 때문에 좀 갔는데 어려웠다고 말씀 금방 하셨어요. 네, 그것도 어렵고 예. 그리고 1차에는 소환이 돼가지고 이게 엇나가서 못 만났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 먼저 주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네. 워딩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명태균 씨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만 있습니까? 건진법사 체포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이 자기의 개혁의 움직임 그리고 이 시동이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스스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아마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명태균의 사건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내란은 내란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아마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다시 좀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하면요. 답변서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 제출하는 게 또 의무사항은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절차에서 꼭 지켜야 되는 기일과 그렇지 않은 네. 기일이 있어요. 뭐 불변 기일과 그렇지 않은 기일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민사, 행정, 헌재 이런 과정 중에서는 답변서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받고 7일 내 내라고 합니다만 네.
안 내도 되고 낸다고 그러니까 그 기일 내 안 내더라도 나중에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기일이거든요. 이제 네. 대통령은 그 안내문조차 수령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설명을 듣더라도 우리가 답변서 안내문을 보낼 때 네. 이게 기록이 통지됐고 이런 사건이 게시가 됐다라는 걸 안내하는데 좀 더 방점이 있지 답변서라는 건 좀 부동문자로 그냥 안내에 기계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안 내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지금 스스로 항변할 걸로 보여가지고 낼 예. 것 같습니다. 내기는 낼 것이다. 자,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금 또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인용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또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거 지연하지 말고 구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정치인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아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권한대행이 권위와 사고가 나눠서 생각이 됐대요. 왜냐하면 헌법 71조에 보면 권한대행이 국무총리한테 넘어가는 그 요건이 네. 권위 내지는 사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권위라는 건 사실 사망한 거, 사고라는 건 헌법 주석서를 보면 뭔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진짜 사고를 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헌법학계에 모아진 중론은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돼 있잖아요. 네.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3명도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3명을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 게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랄지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 몫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임명권자로서 그냥 마침표만 찍는 정도예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예.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리 시에는 적극적 행사가 되고 사고 시에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꺼내들면서 그리고 과거에는 찬성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 없다고 한 거 아니었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이러고 또 뭐 이렇게 네. 또 표현을 합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몫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몫이었어요. 다르죠. 이거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네. 국민을 호도하려고 이 순간에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주요 언론에서 이거를 뭐 중계하듯이 아유 뭐 정치 무슨 싸움 재미로 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고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다 떠나가지고 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9명의 정상적인 재판관으로 해가 구성을 해서 탄핵 심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맞습니다. 이거를 자꾸 편들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를 이미 떠났어요.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관도 그럼 지금 6명이고 6명 꽉 채워가지고 이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부 시민들은 왜 9명 아니냐, 왜 6명 체제에서 했냐, 이거 정당성이 있냐, 그러니까요. 3명이나 공석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냥 두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이고 반란 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수하고 진보의 문제인지 정치의 문제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계속 정치의 문제로 가져가려는 국민의힘 또 그걸 보도하는 언론까지 상당히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거부권 행사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또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이미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죠. 네, 이게 어떤 법입니까? 비상계엄 특검법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모아진 중론은 현상 유지하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인 이를테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군 통수권이 있고 또 계엄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도 발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등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무책임하고 저는 현상 유지 권한만을 가진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지명된 총리에 불과한데 상황 때문에 권한 대행이 된 겁니다.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비상계엄 특검까지 거부를 한다. 한덕수 총리 생각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인 피해자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편에서 선택해야지 뭔가 한 정파, 국민의힘 응원받지 못하는 이 보수 정당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특검법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게 거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도 탄핵이 지금 걸려 있고 내란 또 공범으로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기도 피의자 신분인 거를 망각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많은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네. 헌법 82조를 보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 남겼습니까? 네. 개헌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전두환 씨도 심지어는 그 절차를 네. 거쳤습니다. 전두아이도.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조차 개념이 없었던 거죠.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는 2, 3분짜리 본인의 그냥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부득불 말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말린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윤여준 전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국무위원이라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금 이 비난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 정치인, 보수정당의 정치인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정안정협의체인가요? 이거 협의해 주길 바란다는데 여야가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립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행태를 하나. 왜냐면요. 국정안정협의체 너무 필요해요. 네. 지금 완전히 국정이 공백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국회가 상당히 중책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안한 게 국정안정협의체입니다. 네. 권성동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하니까 싫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오로지 당리당략, 정치적 셈법, 차기 대선 그 부분만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더 자리 보존할 생각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협의체조차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선택을 받겠습니까? 네. 오늘도 새로 구성된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랑 협의가 없었다. 뭐 국회의장이 키를 잡는 게 맞다. 아니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지금이라도 그러면 누가 키를 잡고 하는 거 논의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변명, 해명, 납득할 수 없는 논리, 궤변. 지금 이런 걸 보여줄 때인가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초한 상황이에요. 네. 정말 읍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상황인가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란에 부역하고 동조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 저는 의문인데요. 자, 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당선 146일 만에 물러났고요. 근데 한정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 향해서 사퇴문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도 했습니다.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리면 좀 참전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기 대선에 참전할 수 네. 있는 기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없다. 왜냐하면 보수의 사실상 미래 권력으로 가장 급부상했었는데 정말 그 기회를 본인이 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논란이 있던 중에 그렇죠. 계엄이 선포됐어요. 예.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됐죠. 정확한 메시지를 냅니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그러더니 그런데 당론은 탄핵 부결이네. 그러면 나는 탄핵 부결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 나 탄핵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입장이 번복이 됩니다. 본인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탄핵
반대로 번복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기점이 있었습니까? 당에 일임하겠다고 대통령이 네. 이거 사실 거짓말이었죠. 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하더니 한덕수 총리 대동하고서는 당사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이젠 내가 국정운영의 주체라고요. 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겠대요. 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노름을 하는구나. 대통령 노름을 하는구나. 소통령 놀이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탄핵 찬성. 당에서 물병 받고 욕 받고 비난, 킬난 계속 받았죠. 저는 그런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때는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채점표가 계속 그렇죠.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계속 오답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 권력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당에서의 지지도 완전히 잊었죠. 당을 완전히 두덩강이로 쪼개는데 일조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지 기반이 보수 원래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것조차 못 가져가는데 무슨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진면목이 아주 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탄핵 찬성표 던진 12명의 의원들을 색출해내자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시켜야 된다,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너무한 걸 넘어서 참. 예전에 저희 헌법교과서에 예.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십자가를 십자가 한번 밟아보라. 밟기. 예. 지금 일어나가지고 누가 찬성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국민의 제 호출에 부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12표의 이탈표는요. 그리고 저는 11표의 무효 기권표도 고심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색출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주류적인 목소리는 동지가 더 이상 아니다. 함께 갈 수 없다. 추출해야 된다. 배신자다. 아니요. 이 최소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국민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의 당원들, 강경한 이 보수파들이 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느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않느냐. 그건 국민 상식이 아니에요. 정치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중도를 예. 보고 해야 됩니다.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네들은 이건 영남 자민련도 아니에요. 네. 더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에 탄핵의 강을 건너려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든다는 아.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매우 공감합니다. 탄핵 트라우마 어떻게 운운할 수 있습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도 살아계세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집권하는 그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꾸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보듬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도 민의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정치인이 이야기합니까? 네. 민의의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사실상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을 지금 현실에서 목도했어요. 청년이 미래 세대가 보수 정당 당분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근데 그 매듭조차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못 짓고 있구나. 대단히 아쉽고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계엄에서 붙잡히기를 바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란이 성공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바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그 참네. 불법 계엄이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도 위법적이라고 얘기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조국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국무위원들도요. 만약에 이 계엄 성공했으면 거기에 부역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국면에서는 난 없었다, 빠졌다, 반대했다, 못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비겁합니다. 진짜. 비겁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그렇긴 한데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기는 뽑아야 됩니다. 비대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뭐 관심도는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죠. 되든지 뭐 똑같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요.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 제목도 보시면 당내에서도 기득권 꼰대당. 왜 그러냐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계속 쭉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권영세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내에서의 어떤 선출직을 많이 해보시진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네. 어쨌든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어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통령과 같이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서 굉장히 가깝고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의혹 있을 때 민주당 날파리들 간판 떼게 해주겠다면서 팔을 걷어붙였었습니다. 네. 이런 편향되고 이런 인식으로 지금 이런 비상 상황 복구할 수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본인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할 때 폴란드 헝가리식 네, 방법이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효한 어떤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출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 탕감, 원금 그렇죠. 1급 탕감.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그 출산율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의견 달라.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배척하고 척진 거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걸 전당대회도 기억을 못 하시나? 네, 못 나오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국면에서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 편에 서서 본인한테 얻는 정치적 이득이 뭔지도 일단은 모르겠고 예. 이게 정치인이 가야 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래서 탄핵 이후에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왔던 거예요. 임명진 목사를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기억납니다. 좀 당을 추스려야 되는데 지금 외부 인사는 지금 국면에서 사실 구하기 어렵다는 그 애로가 이해도 됩니다만 네. 김무성, 권영세, 원희룡 그리고 아니면 권성동의 그 대행체제 연장 이거는 국민의힘이 거의 대선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더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청에서 누가 결정되든지 간에 큰 의미가 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친윤이 지금 장악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윤석열 반대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색출해 내려고 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누가 비대위원장 맡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된다면 위험 정당으로 해산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고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여론조사로 한 주간 민심을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김필성,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오늘 배웅 시간인데, 자, 먼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 조사를 이제 하는 겁니까? 이제 안 하죠.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정을 우리가 안 지지율이라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네.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무 수행 평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직무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탄핵 수출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이제 조사를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권한대행들의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이 어떠냐, 뭐 네. 이런 조사들은 있을 수 있겠고, 아하. 또 탄핵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이제 양측의 주장이 있으면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 과연 내란 뭐 방어하는데 동감하느냐, 뭐 이런 조사들은 더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네. 뭐 갤럽 조사가 마지막이 11%였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네. 좀 높은 거 아니냐. 생각보다 높다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21%는 높은 게 전혀 아닌데 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5% 네. 또는 그 이하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왜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랑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이 나타나고 나서 시간이 상당 부분 한 2개월 정도 아. 집회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아하. 사실은 5%까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두 번밖에 한 1, 2주 열흘 만에 사실 그렇죠. 이게 열흘 만에 된 집회 것이기 열흘 때문에 만에. 우리가 높은 데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서 슬라이딩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네요. 그러면 사라졌다가 깜짝 밑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 자릿수로 갈 한 가능성이 이제 매우 자릿수인데. 높은 예. 상황이는데 그 내려가기 전에 상황이 종료돼 버리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마지막 국정 지지율이 이제 11%. 11%. 근데 어떤 조사들은 또 한 자릿수 나온 한 조사 자릿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근데 5%나 10%나 이것을 통계적으로 네.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없는 거죠. 5나 11이나 뭐 예. 비슷하다. 75% 국민이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요렇게 얘기를 또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탄핵안 가결 뭐 여부를 떠나서 이미 저 행동을 했을 때 윤석열 탄핵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75% 넘어간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어떤 상식, 네.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동의하냐 그 정도 나오는가? 그 정도 아주 나옵니까?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아직도 있긴 네.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네. 일반 상식적 사안 어른들한테는 예의를 잘 갖춰서 네. 뭐 말도 바르게 해야 된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수치의 높낮이를 사실은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네. 이 정도면 국민이 이제 외면한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것은 광화문에서도 이제 집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들. 네. 그래서 규모도 뭐 사실은 제법 있긴 한데 그래도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냐하면 열성적인 어떤 특징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대중의 기류인 것이냐, 보편적인 대중의 정서인 것이냐를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 학습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집회에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대중 정서는 좀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네. 뭐 큰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배 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네. 50% 넘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또 최저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어떤 한국갤럽조사에서는 한 40% 네. 이긴 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50% 넘어가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민주당 지지한 분들이
1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네. 갑자기 20명이 새로 생성됐다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갑자기 막 떨어진다거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잘 있지는 않잖아요. 잘 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어느 정당 지지해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좋아한다 이런 말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 괜찮지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 지지한다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당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을 좀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탄핵해야 된다. 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던 분들, 국민의힘을 기존 지지하던 분들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철회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있고, 대부분은 또 그래도 이제는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하는 분들이 있고 창피하다. 반대적으로 예. 어느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면에서는 난 민주당 지지하지. 맞다.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그러네요. 응답을 더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격차가 확 커지는 이유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새로 지지층이 생기고 또는 지지층이 완전히 소멸 이탈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국면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측면들 이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예.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참여율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게 오셔서 목이 좀 쉬셨네요. 네. 예. 메이시네. 목이 메이시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네. 그렇고 한국 갤럽의 조사를 봐도 그렇고 네. 이럴 때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사에 잘 응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연히 이전보다는 비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수 참여율 자체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는 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던 정치 성향층이 누구냐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이들이 이제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의사표명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혐오스러워 이런 부끄러워 쪽팔려 이러면서 가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년 전에는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40대 남성들이 네. 집회 현장에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거 여의도 집회. 왠지 예. 아십니까? 예. 이른바 촛불이 아니라 이번에는 야광봉이다. 야광봉, 그러니까 응원봉. 예. 다른 거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군이 투입된 거예요. 네. 8년 전에는 국정농단이었으면 이번에는 군 투입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렇죠. 아니 어디 감히 군이 뭐야? 이거는 이제 이른바 마초적 또는 권위적 정치에 대한 완전히 반감을 20대 여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집회에도 일종의 아이돌 문화가 있다. 네. 이번에 보면 아이유, 아이유. 그 다음에 예. 선결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녀시대의 네. 유리.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동조되는 이른바 집회의 아이돌화. 이게 일어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무서운 것이다. 40대 남성이면은 그냥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사실상 제일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에. 근데 예. 20대 여성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서 시위 현장으로 나와버렸다. 네. 이게 가장 폭발적인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 젊은 이제 여성들이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있던 분들이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남성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좀 과거에 20, 30대 젊은층 남성들은 보수정당 지지하는 흐름들 이 부분을 약간 또 꺾이게 만든 측면이 이제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40%가 나왔는데 네. 그 이전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가량 올라간 거죠. 그런데 20대와 30대가 보게 되면 한 40%에 근접해 있어요. 원래는 한 20% 정도. 약간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층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른 무응담 네. 하는 데가 제일 많은 제일 게 많은 많았었는데 분들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게 되면 20,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네. 모습. 오히려 또 국민의힘 지지는 이제 1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정당 지지율 전체 결과를 격차를 넓히게 하는데도 주요하게 작동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조금 심각한 게 찬성 의원들 색출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자성이 좀 실종된 상황 아니냐.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행동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지지율 하락세는 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자폭행위죠. 자폭행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색출하겠다. 그러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또 재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은 또 대구 경북 민심은 결코 잊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럼 8년 전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네. 찬성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뭐 찬반은 나눠지겠지만 그건 각자의 의견이었던 것이고 네. 그걸 누군가를 색출해내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건 정치적 보복행위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한동훈 축출 현상입니다. 한동훈을 그러니까 보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이게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쫓기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특히 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주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이 기반 자체가 수도권 그다음에 주부층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여성층에서 이른바 한동훈 팬덤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전 대표가 떠날 때도 보면 가장 많이 달려나가서 열렬히 응원을 하는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분들을 보면 여성들이고 그러네요. 좀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주부층. 네. 근데 이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누군가를 색출한다고 해서 일종의 자폭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아니 8년 전은 생각 안 나나 이렇게 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서 한 20% 초반, 초반으로. 예. 한 18, 19까지도 심하면 예전 탄핵 때, 박근혜 그렇죠. 탄핵 때. 그렇죠. 예.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분한테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은 지지율 먹고 사는 게 직업이기도 한데 왜 민심하고 다른 행보를 보입니까? 특히 국민의힘 그냥 대구 경북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 지나면 뭐 개돼지론 얘기도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되니까 반대로 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의 이제 메인 스트림 네. 주류가 이제 어디냐 따라서 사실은 요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이제 의원들이 사실 네. 중심이다 보니까 그 다수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의 민심에 민감하게 가지 못하고 어떤 당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최고 선이다. 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야지만 여기서 다른 당론과 다른 판단을 한 사람들은 우리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공천 때 너 벌점 줄 거야. 공천 안 줄 거야. 공천 안 줄 거야.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사실은 살아 있고 이전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줄 거. 왜냐하면 이 사람 지난번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네. 탄핵에 찬성했다가 탈당 반환정당 갔다 온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지금 행동들을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들이 거군요.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중진들 어떤 분들은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또 수사를 받거나 본인도 위험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사실은
과도하게 내는 거죠, 사실은. 예.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동조를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교하지 못한 게 아까도 두 분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제 색출한다. 색출하는. 그다음에 한동대 축출한다. 네. 이거 계엄 계엄 이런 거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들을 분리를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이 흐름을 할 수 있었던 부심 자신감 내부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네. 10%로 안 떨어졌다. 아하. 그럼 우리 지금 지키는 게 지금 맞다라고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비상계엄 문제가 있다 또는 그래서 여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어떤 10년 정도 지금까지 양당의 지지층들이 어쨌든 굉장히 다른 정당에 대한 다른 세력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되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난 이 정당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고정 지지층이 요 정도로 좀 유지하는 것들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도층이나 일반 대중하고는 완전히 괴리되는 성격이 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요 차이를 읽지 못하고 지금 우리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지지율도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잘못된 분석 판단에 기반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것이 당을 일반 대중의 정서와 괴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잘못된 이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인물 우리 여론조사한 것도 조금 보겠습니다. 신뢰도 조사를 좀 했던데 탄핵 상황에서 가장 신뢰받는 1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비상시국이거든요. 네. 비상시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스타 탄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 56%입니다. 박지훈 앵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뭔가 어수선하고 야구도 밀리고 있는데 이건 졌어라고 생각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3점 차로 지고 있던 팀의 타자가 말로 말로 쳤다. 쳤다. 그럼 스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주로 우리가 올스타전 스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원식 의장이 조금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올스타전처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비상시국인데 왜 그랬을까? 이럴 때 불안할 때 사람들이 불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자를 빼버리고 정자를 붙여서 안정을 택한다. 이걸 주면은 그 사람한테 쏠려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높은 그거가 나왔는데 그런 게 이재명 대표는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더 뚜렷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강대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뭐라고 했으면 두 가지입니다. 월담을 했어요. 국회에. 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어떤 반응이 나왔냐. 전우치 같다. 전우치요. 그러니까 막 좋게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계엄 해제 날에 한시 무렵에 막 이 국회 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막 고성이 나와서요.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하죠. 빨리 좀 처리해라. 네. 빨리 처리해라. 뭐예요? 빨리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아주 안정된 목소리로 그것도 뭐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네.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죠.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저도 마음이 바빠요. 네. 하지만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전우치? 담 넘던 전우치? 예. 이러면서 주목 관심과 또 안정감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예.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물 들어왔는데 노졌자 예. 대선 이런 이야기 꺼내면 이제 날벼락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국회의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나갈 수는 없죠. 그건 너무 힘들겠죠. 그 부분은 예. 자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 코로나 시기에 정은경 청장이 좀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불안하고 한 상황에서 어쨌든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신뢰의 표적이 이제 있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아마도 이제 이런 측면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에서도 뭐 30% 이상이 맞습니다.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매우 것이니까 높아요. 상당히 이제 높은 거예요. 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 많이 부각되는 인물들이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일반 대중의 좀 공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약간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정치인들이 좀 덜한 상황에서 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서 아이 저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들을 잘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또 반대 진영도 배려하는 모습들을 하는 가운데 실제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관철해내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어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여러 번 뭐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네. 이제 몇 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이제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눈여겨봤다는 같습니다. 거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신뢰도를 받은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랑 또 비교를 합니다. 차기 대통령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 어떤 용도로 쓰는 경우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른바 대자비가 되는 것이 네.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 갈등이 이제 네. 증폭되고 조장될 때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때는 윤 대통령도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서로 갈등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갈등을 부각시킬까요? 자기가 손해볼 텐데. 아니겠죠. 또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직이라고 하는 단단한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섣부른 목표를 제시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좀 상황이 다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이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이죠. 그리고 네. 신뢰도가 높다는 것과 또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목표 설정을 재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리셋 앤 어게인 전략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른바 김공 이민 전략이죠. 김공 이민 전략. 뭐죠, 많은 그게?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네. 근데 김은 뭐냐? 김민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예. 공격은 당신이 해라. 그럼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 존재감을 더 키우면서 네. 이른바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욕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심 쪽을 네. 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도를 확보하는 전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거나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나 어떡하나 계속해서 뭐 재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민생 쪽으로 가고 오히려 재명인의 마을에서 또 이장직을 내려놓고 이래버리면 네. 일종의 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미지 부분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재판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좀 차단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면 본인 그 팬카페 이장직 내려놓고 뭔가 중도를 겨냥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왜 몸을 좀 사린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몸을 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대선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진입했다고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첫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이 지금 이제 임박한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5개월 후에 됐냐, 뭐 8개월 후에 됐냐의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시에 대선을 갖고 한다면 대선은 되게 1년 전에 시작되는 레이스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1년 안쪽으로 될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선 전략이 있고 본선 전략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짧아지고 긴장감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 국면이 변화가 유동성이 아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경쟁자들 많지 않고 하면 본선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본선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예. 그럼 본선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본인의 이미지를 특정 지지층에게만 어울리는 인물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중간층도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제 그 팬카페에 이제 수장으로 있게 되면은 네. 그 팬카페의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일단은 이거 그러네요. 벗어나야 된다는 행보로 예. 이제 저는 읽히고요.
방금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저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아까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국면에서 중간층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행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대선 시기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될수록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좀 이재명 대표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 결론이라는 네. 게 이제 많은 법조인들하고 네.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돼 보니까 대체로 다수설 또 중론은 6월 이전에 대선 가능성이 6월 매우 이전에 높다. 될 것이다. 매우 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장 네. 최대 180일에 6개월. 6개월. 6개월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난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 대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최대치로 모아보면 8개월이지만 왜냐? 중요한 게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 시간이 그렇게 늦을 것이냐? 늦을 게 별로 없다. 왜? 화면으로 전 국민이 봤고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사가 벌써 경쟁하듯이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같은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기소가 돼버리면 이 재판 막 하고 있는 거 뭐 1년, 2년 됐는데 이것까지 헌법재판소가 기다려줬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이어간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 법조인 다수의 의견이라면 기준은 4월 18일이다. 네. 왜요? 이렇게 배 소장 생일이 아닙니다. 4월 18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소관의 임기가 만료돼요. 네, 만료된 시점이죠. 그러면 이러면 더 큰 이제는 논란이 번집니다. 혼란이 번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8년 전에도 이정미 대행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 며칠 전에 이것을 인용합니다라고 네. 판결 내렸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4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의견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무렵에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건상. 근데 예. 시기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헌재 결정이 언제 네. 나냐 이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예. 이제 그것이 한 8개월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남아 있는 두 번의 재판도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것이 이제 보수 측에서의 이제 시각인 것이잖아요. 바람이죠. 바람이고.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좁혀지게 되면 어쨌든 저 두 번째 2심도 결과 전에 네.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한쪽의 기대들이 있는 것이고 요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로 떠오른 것이고 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임박해서 치러지게 되면 지금의 어떤 구도로 그대로 치러질 가겠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것이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늘려가지고 불확실성 좀 높여주고 네. 변화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저 난리를 두 가지 치는 거군요. 거죠. 네.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품의 뉴스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